자리에 원래 새누리당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모 의원을 꽤 지명도도 있고 한 사람인데 공교롭게 이렇게 출연 일정이 겹쳐서 할 수 없이 오늘 그 역할의 일부분을 우리 새누리당 출입 최근에 오래 한 양정대 차장과 제가 일부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좀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막 불꽃 튀는 것은 저는 대단히 소망합니다. 자, 김무성 대표 얘기는 그만하고요. 보니까 제일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됐네요. 등치만 커다랬지 제일 안 무서운 사람까지 됐는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좀 강도와 색깔이 많이 다르죠. 반발의 정치적 성격도 달랐고 반발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 장면까지도 상당히 달랐어요. 결국 대통령 국민한테 배반자 심판 운운하면서 콕 집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또는 대변되는 그게 몇이나 될지는 모르지만 새누리당 또는 여권 내에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본질적으로 각을 세울 수 있는 반발 세력은 완전히 일소된 겁니까? 아니면 그거 역시도 좀 두고 봐야 하는 꺼진 불처럼 보이는 잔불입니까? 오히려 그거는 현재는 잔불인데 네. 그거는 타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중심에 서는 것보다 그 잔불이 오히려 네. 좀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더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아마 내년 총선 지나고 예. 이 대선이 가까워 오면 이른바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얘기했었던 신보수의 기치 네. 이런 부분들이 표를 얻기 위한 뭐가 됐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를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예. 그런 차원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보수 기치를 통해서 이 얘기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 총선 이후에 이 여권 내에서는 오히려 좀 힘을 갖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박계의 원동력이 되거나 그렇죠. 주류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차라리 김무성 쪽보다는 커 보인다라는 관측이시고 다른 견해? 단서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유승민 의원이 20대 때도 의원 신분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제가 던진 질문이 그 다음인데요. 예, 바로 그 조건이 실현이 돼야만이 그 시나리오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과연 유승민을 공천을 줄 것이냐 죽일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되게 러프한 접근법이고요. 아주 세련된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죽이되 죽이지 않는 모습으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일템 뭐죠? 그게 뭐냐면은요. 어차피 유승민 의원은 자기 지역구 고수를 이미 천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냐면 경선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어차피 동구청장을 거친 사람. 이재만 씨.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상당히 이제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남들 다 보는 상태에서 그 칼을 휘두르는 모양새를 왜 연출을 합니까? 그러니까 경선으로 붙이면 거기서 경선으로 붙여놓고 당력을 만약에 유승민 의원의 경쟁력에 몰아줘서 유승민 의원을 경선에서 만약에 탈락시킬 수만 있다면 그거는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거한다. 이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리스크. 그래도 유승민 의원이 살아난다면, 경선에서 이긴다면이라고 하는 이 이제 뭐냐면 리스크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는 그거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구에서 경선에 있어서의 어떤 리모컨이 작동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과연 유승민 의원이 자기 경쟁력으로 지역구에서 경쟁력으로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볼 때 이게 관건이죠. 더구나 TK 지역이라는 특성을 그렇죠. 감안한다면 리모컨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죠. 다만 유승민이 갖고 있는 내재적 파워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유승민 의원도 달려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면서 지역구 관리 충분히 했을 테니까 이제 쉽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공천에서의 최대의 관전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얘기했던 그 공천에서의 지금 이제 타협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걸 이제 가리키는 거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대구 같은 데서 원래는 이제 박 대통령은 대구에서는 그냥 다 물갈이 그냥 전략 공천 해가지고 1월에 이제 구상이었던 건데 그게 그렇죠. 이제 안 되게 된 거죠. 여의치 않게 이제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경선이라는
그런 어떤 명분을 세우면서 왜냐하면 국민 경선제 도입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사실 이제 그 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유승민을 한번 심판할 수 있는 배신자를 심판할 수 있는 어떤 그 강한 인물을 자기가 원하는 인물을 또 투입할 수 있는 네. 이런 카드가 이제 또 살아 있는 거니까 그 가능성을 아마 이제 고려할 법 이제 합니다. 근데 네. 이건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유동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박 대통령이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유 유승민이 의원이 이기면은 이겨버리면 오히려 그냥 호랑이로 완전히 키워져 버리는 그렇죠. 대구에서 그것도 대구 한복판에서 예. 그때는 완전히 박 대통령은 추락을 하고 그럼요. 유승민은 완전히 스타가 되는 정반대 상황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정치적 체급을 대통령이 한번 향상시켜 줬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대단히 유동적이긴 한데 결국은 전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살아남을 가능성 현실적으로 더 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네. 이제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공천 탈락시킨 거는 너무 무리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국정교과서 파문까지 이렇게 불거진 마당에서 예. 그거는 섣불리 선택할 수 있는 뭐 대구는 어떨지 몰라도 전국 선거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니까 예. 고려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간에 뭐 그렇게 경선을 가든 아니면 그게 아니든 간에 유승민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총선 이후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무게중심이? 예, 지금 신보수가 공간이 비어버렸거든요. 김우성 대표가 저런 식으로 완전히 꼬리 내린 모양만 보이고 완전히 낡은 보수 그런 이제 색깔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살아남고 또 이제 정의와 지금 국회의장 네. 출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또 이제 선거가 어떻게 될지 뭐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살아남을지 이제 봐야 됩니다만은 만약에 정의와 의장이랑 두 사람이 국회로 20대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아마 두 사람의 연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네. 그때는 아마 신보수의 영역을 여권 안에서 차지를 하는 그런 상당히 또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여권대의 어떤 차기 어떤 그 대선 가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은 지금 살아있다. 좀 그렇게 이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상식적인 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분들이 죽어도 하지 않을 선택들을 갖다 좀 제거해내면서 예. 얘기를 좀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권 내에서 들끓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주목하자라고 하는 얘기와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로 떠안지 않을 리스크들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정상적인 그런 경선이나 뭐 이런 방법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자꾸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에서 무리수가 되더라도 관철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서로 여권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계산이 있더라도 결코 그 예봉을 꺾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대구는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네. 대구와 TK와 비례대표를 얻어서 자기의 세들이 충분히 관철된다고 한다면 그런 나중에 최후에 가서는 그 정도의 선택이라도 감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만약 원내대표가 만약 말씀하십시오. 대구에서 그건 이제 무리수라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예. 만에 하나 대구에서 공천 탈락시키면은 안 줘버리면은 그냥 그러면 그냥 서울 강남에서 출마하는 방법도 있겠죠. 전국적으로 좀 역풍이나 마이너스도 상당할 것 같긴 하고요. 어쨌거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핫퍼슨인 건 확실합니다. 유 의원 역시 이번에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어요. 청와대와 선을 확실히 긋고 그러니까 쫓겨난 이후에 유승민 의원의 행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하고 여쭤보고 싶은데 각 패널들에게 포스트 박근혜는 나 유승민이다. 적어도 TK 지역에서 경북 TK 지역에서 이런 마이웨이 선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의 최근의 행보나 언행. 소신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이 이제 대구이기 때문에 네. 박 대통령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번에도 얼마 전에 그 현 정부 성공 얘기는 하면서도 네, 박근혜 대통령 성공을 빈다는 얘기는 뭐 빠뜨리지 않고 유승민 원내대표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진심이라고. 립 서비스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거는 이제 뭐 대구의 어떤 지역적인 성격 감안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밖에 여러 가지 얘기한 거 보면 지난번에 쫓겨났을 때 그 버텼던 거 예. 그 소신은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
계속 뭐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은 계속 그 기조는 뭐 아마 가져갈 거로 그렇게 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 평론가는 뭐 그거에 대해서 견해 있으십니까? 유승민 의원이 지금 포스트 박근혜를 노리고 있나요? 근데 저는 지금 그 계제인지부터가 저는 좀 의문인데 저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총선 이후에 총선 이후에요. 된다고 가정을 저는 하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연 살아남아야 된다. 공천에서 공천을 통과할 수 있느냐가 일단은 관건이고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에게 있어서의 지금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어떤 포석을 놓고 거기서 한 수 한 수를 두고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이미 지난 여름에 이 속가내기의 대상이 된 순간부터 문제는 개인적 차원으로 치환을 해서 뭔가를 풀어야만 되는 저는 거기서 일단은 본인의 20대 총선에서 생환 살아서 돌아가는 것, 여의도로 돌아가는 것이 일단은 지상과제이고 오로지 지금 거기에 저는 올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은 살아서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보고 얘기해도 저는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자체를 상당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사람 아까 잠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만 정의와 국회의장입니다. 중요한 문제나 고비에 처할 때마다 청와대를 좀 아프게 해요. 물론 뭐 국회의장이니까 입법부 상권분립에 입각해서 대등하고 탈당도 했고 하니까 뭐 새누리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새누리당 출신이고 물론 뭐 비박계로 분류는 됩니다만 몇 번에 걸쳐서 뭐 부딪혔죠. 이를테면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 그때 이끌어내는 과정 그때 이제 유승민 아직 원내대표를 하고 있을 때고 요번에 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도 또 청와대에서는 들어서는 아주 고가울 소리 늘 한단 말입니다. 이분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입법부 수장으로서 체면 칠해용입니까? 아니면 정말 향후 정치적 포석이나 자기 정치적 신념상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보십니까? 여러 가지 뭐 적극적인 의미가 실려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정의화 의장 된 후에 여러 가지 발언들 접하고는 상당히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아이 쇼려니 립 서비스려니 이제 했다가 네. 그런 게 거듭되고 여러 차례 더 이 정도 하고는 이제 관두겠지 했는데 또 터져 나오고 이런 거 예. 봐가지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가졌는데 실제로 그 주변에서 좀 알던 사람들 얘기는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더라고요. 예. 좀 그 인물을 이제 아는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됐는데 아무튼 이번에 그 국정교과서 문제 가지고도 박 대통령에서 아주 직격탄 날렸잖아요. 네. 뭐 분열의 정치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이런 식의 지난번 이제 세월호 시행령 때도 한번 그랬고요. 네, 그랬었죠. 네. 그것도 그렇죠. 그 입법 가지고 예. 거부권 가지고 이제 그랬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강한 어떤 자기들의 이제 소신이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따른 이제 정치적 행보를 당연히 뭐 이제 할 뭐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총선에 이제 도전을 사실 저 국회의장이 그만두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거 전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저는 그런 파격도 저는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뭐 이렇게 국회의원 돼가지고 또 하는 것도 또 괜찮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렇다면 만약에 국회로 들어간다면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은 그 이상의 꿈, 뭐 차기 이제 대선에 대한 어떤 뭐 꿈 같은 거, 도전 같은 거 그런 것도 뭐 충분히 뭐 생각을 하고 있을 법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친정인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서 공천 신청해서 시도할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좀 봐야겠죠. 새누리당에서 과연 공천을 줄 건지. 글쎄, 안 이런 받아들이면 문제가 어떡하지? 있으니까. 예. 자, 다른 분들은 견해 어떠십니까? 정의와 국회의장의 행보에 대해서? 뭐 국회의장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단지 그걸로 끝나지 않을 그런 행보들이었고 그 행보들이 저는 그 한국 정치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또한 필요한 성장들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는 굉장히 목마른 그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아프게 만드는 그런 가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할 거예요. 이번에 정리할 건가? 아니면 일단은 포섭을 해서 다른 가시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선들을 갖다 관리하면서 있을 것인가를 갖다 고민할 텐데 만약에 후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더 큰 가시가 돼서 폐부를 찌를 수도 있을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똑똑한 참모들이 있으면 빨리 제거를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런 제거가 오히려 또 정의화 의장의 가치를 높여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시가 폐부를 찌를 수 있다. 김성수 평론가답게 문학적이시네요. 자, 양정대 차장. 네네. 정의화 의장이 국회의장이 되기 전에 의원 때도 그렇게 소신을 지켰고 할 말은 하고 되찼었습니까? 잘 기억이 저는 잘.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거 보면 그런 일이 많지 않았겠죠. 예. 어때요? 아마 같이 지켜보셨잖아요, 오랫동안. 정의화 국회의장 지금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네. 좀 있으면 이제 내년 5월까지죠.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좀 굉장히 과포장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정치권 자체가 이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정당들이 이제 뭐 대부분의 의석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국민들 보기에 별것 아닌 것 혹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소재들로 굉장히 좀 치열하게 대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름의 중심을 잡고 혹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감을 살리고 그런 거는 뭐 충분히 평가할 만한데요. 네. 그런데 그게 적어도 뭐 언론인들이 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혹은 뭐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거기서 정치적으로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는 있는데요. 그게 국민들한테 이 국회의장의 역할과 권능 이런 것들이 그 평가받는 만큼 다가가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름의 역할을 지금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데 첫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정의화라는 정치인이 애초부터 어떤 정치인이었는지가 국민들에게 각인되면서 그 정치인이 성장하면서 국회의 수장이 됐다면 아마 훨씬 달랐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름 뭐 내년에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한다는 게 새롭고 신선한 도전일 수는 있고 그래서 국회에 다시 들어온다면 그 자체로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뭐 이제 육선 의원이 되면서 갖는 힘이 있겠죠. 그런데 그 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국회의장 정의화의 힘일 수 있겠냐. 그 네. 정도의 파워를 갖고 끌어가는 예. 그런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의장으로서의 후광 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얹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냐. 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자, 김성수 평론가. 지금 우리가 새누리당 내에서 굳이 찾자면 청와대 또는 친박 핵심들에게 반기를 들거나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으로 꼽았던 게 정책적인 이유의 진영 장관을 포함해서 뭐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탈당은 했지만 정의화 의장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뭐 최근에 보니까 교과서 관련해서 남경필 지사도 뭐 반대 의견 표명했던데 친박과 좀 각을 세울 만한 사람들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이 돼서 자기의 소신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덜어 있죠. 네. 정병국 의원도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다 얘기를 했었고 예. 정도는 얘기할 때마다 했었고 이미 언론에 교과서 이 싸움은 패착이다. 예.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물러나자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정 의원은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사사건건 모든 면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역시 날카롭게 각을 세웠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직 새로서 정확하게 결집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각계전투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서로가 뭉치게 되면서 예봉을 만들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이제 제 질문의 초점은 바로 말씀을 맺은 그 대목에 있었는데 예. 여기에 뭐 초선의 김용태 의원 정도를 김용태 넣든가 의원도 말든가 있죠. 가네. 예. 자, 그러면은 뭔가 살아있는 권력의 정점이자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거론되는 이 사람들이 마치 구슬이 하나의 줄에 꿰어지듯이 또는 뭐 하나의 새
좀 더 나아가서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이번 총선 전후를 통해서 총선 이후까지도. 아니 이미 그거는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네. 유승민 찍어내기가 갖는 게 개인 유승민을 찍어낼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네. 무슨 얘기냐면 반대파에 대한 새누리당 질서다.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구심의 해체예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유승민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찍어내는 데에는 유승민에 대한 어떤 호불호 라고 하는 어떤 그 개인적 차원의 접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신보수를 내세우면서 나름의 가치와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또 청와대에 할 말은 하는 이런 정치적 캐릭터, 양날개로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해 들어가면서 비박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형성이 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찍어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여지를 분쇄를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일소돼버렸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 몇몇 개개인이 가끔가다 잊을만 하면 한마디씩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것은 청와대하고 박근혜 대통령 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신의 정치적 알리바이를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예. 자신의 정치적 존재 이유를 어필해 들어가는 개인적 차원의 접근법이지 그것이 청와대하고 각을 세워서 새누리당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들어가는데 초계와 같이 내 몸을 던지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의지가 있었더라면 유승민 찍어내기를 저렇게 허망하게 그냥 지켜보면서 뒷짐지고 결국은 방조자로 남아있지를 않았을 거겠죠. 오히려 그때가 혹이었는데 이미 유승민 찍어내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완전히 빠지기 전까지 그 단계까지의 새누리당의 미래는 이미 결정됐다라고 봐도 제가 볼 때는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게임 끝났고 일소됐다 이 얘기시고. 새누리당은 네. 박 유 대통령하고 박사님은? 뭐 각을 세울 세력 뭐 인물은 아예? 있겠지만은 네. 근데 이제 인물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 MB맨이라는 그 업보가 이제 예, 씌워져 그렇죠. 있는 경우여서 이재호 등등. 예, 네. 또 이제 정무도원 예. 물론 나중엔 관계가 이제 안 좋아졌지만 안 그래도 태동에선 그랬으니까 이래서 힘을 얻기가 또 이제 어려운 이제 형편이 있고 지금 뭐 세력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총선 전에 뭐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이제 꼬리를 내린 상태에서 예. 뭐 이제 더 이상 뭐 누가 그럴 이유도 없고 예. 그럴 사람이 이제 없고 총선 이후에도 아마 김무성 대표가 박 대통령하고 뭐 전면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타협을 통해서 네. 자기를 인정받는 방식, 자기를 후보로서 인정을 해나가는 이런 식으로 어떤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 물론 이제 그것이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된다. 나를 여전히 비토한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목숨 걸고라도 해야 된다. 이판사판으로 예. 가기 전까지. 그때는 이제 모르겠는데 예. 가급적이면 그 이전까지 좀 타협을 통해서 좀 네. 인정을 받으려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네. 가장 늦게까지 임기 가장 늦게까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를 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어허. 왜냐하면 그것에 올인을 할 거로 보이거든요. 예. 박 대통령이 기본적인 그 스타일이 자신의 권력이 인정받지 못하면 참지를 못하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마 임기가 뭐 내일 끝난다 하더라도 아마 용납을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만두면 그만뒀지 스스로 이게 감당이 이제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래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물론 지지율은 더 이제 낮아지겠지만은 예. 어떻게든 그 여권 안에서 어떤 힘은 놓지 않는 이런 거로 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면 대립각을 세우는 세력이 등장하기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역대 그 여권 내에서의 힘의 관계와는 예. 푸는 것과는 이럴 가능성도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설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눈을 부라리고 군기를 세게 잡아서 질서를 놓지 않으려는. 예,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마지막까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힘 이거를 최후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힘을 유지하는 아마 이런 거는 또 있겠죠. 총선 이후의 모습은요. 그러니까 친박 대 비박의 구도에서 새누리당이 움직일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 이후에서는 그 다음부터 새누리당은 어떤 질서를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냐면 포스트 박근혜가 누가 될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줄을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반박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새가 결집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몇 개로 오히려 그러니까 찢어지는 그러면서 이들의 어떤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와해되어 버리고 해체되어 버리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할 관리라고 하는 것들의 용이함이 더 커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기간 동안 갈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설령 치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개별 의원이나 몇몇이 연판장 돌려서 하는 치받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요.
포스트 박근혜로서의 대선 주자에 의지하면서 나타나는 양상이 될 텐데 그게 내년 총선 직후에 바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90분째 90분을 향해서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새누리당 그리고 청와대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아쉽게도 패널 구성하는데 좀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역사 교과서도 그 문제가 그 다양성이었는데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얘기 그리고 야당 얘기도 함께 버무려서 총괄적으로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창선 박사님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죠. 공통 질문입니다.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 4월 총선 각자의 이제 예지력과 뭐 경우의 수를 다 합쳐서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야 아울러서요. 저는 뭐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문 불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당의 패배는 뭐 기정사실이다. 패배가 아니라 그냥 참패. 그걸 예상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거를 반전시킬 만한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 내년 네. 4월까지 네. 야당 내부적으로든 또 외부적으로든 예. 별다른 그 예상이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저는 이 기류 변화를 가져온 것이 국정교과서 이제 파문 이것이 지금 이제 새로운 중대한 변수로 이제 등장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제 유동적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뭐 아무리 이랬다가도 아무리 뭐 지금 야당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는 것 같더라도 막상 선거해 보면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여러 차례 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 같은 경우도 그 가능성 배제할 수가 또 없는 거죠. 결국 선거는 이 선거 수행 능력이라는 게 또 이제 따르니까 이슈 파이팅 그렇죠. 능력도 있을 것이고요. 항상 선거를 치르는 능력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항상 우위를 점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가봐야 아는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야당이 그 패배를 기정사실화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해볼 만한 이런 가능성이 열렸다. 이거는 어떤 야권 전체 어떤 결집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국민 여론이라는 면에서도 이제 그렇고 그래가지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이 이기는 선거까지 가기에는 정말 그거는 역시 여전히 쉽지 않은 거긴 합니다만은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한번 해볼 만한 판은 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 이제 열쇠는 이 야당이 이거를 과연 어떻게 관리를 상황을 제대로 해나갈 건가. 내부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여기에 달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환경은 야권한테는 전에 비하면은 아주 현격하게 지금 좋아진 이런 네. 환경으로 가고 있는 건 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모두에 저는 6개월 뒤에 총선을 예언하는 건 예언가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예언가가 아니라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근데 경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위기 관리만 하면은 총선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상황 관리만 잘하면 총선에서 이기게 돼 있고 야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집이라고 하는 게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의 결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야권 지지층의 대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이유 이거를 야권 지지층한테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볼 때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야권의 과제는 이것인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거기서 야권에게는 정치적 그리고 정책적 과제가 지금 던져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과제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 들어보신다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총선 때는 그 당시는 그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이었나요? 통합민주당이었나요? 두 개가 다 헷갈리는데 아무튼 질 수 없는 선거라고 그랬습니다. 질 수 없는 선거였는데 졌습니다. 근데 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야당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민주의제만 가지고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민생의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의 문제. 저는 있잖아요. 민주의제와 민생의제 중에서 어느 하나를 가지고 총선에서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양날개로 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개발해내느냐가 그러니까 관건이고 개발해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대중적 의제로 확산시켜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느냐. 제가 이게 관건이라고 보는데 아직은 그 기미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는 참 거대한 그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의제이면서도 민생의제예요. 이 교과서 하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입을 피해라고 하는 것들이 부모들의 눈에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민생입니다. 당장 그거 하나를 가지고 수능이며 뭐 이후에 교육 과정이며 이런 것들이 또 다 어떻게 돌아갈 것들이 그림들이 보이고
뭐 어떤 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1년 쓸 그 교과서 가지고 100억을 드리느냐 이런 얘기들이 먹힌단 말이에요. 부모들한테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민주와 민생의 의제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야권과 반민주적인 그런 어떤 행태들을 일삼는 사람들과의 선명한 그런 대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프레임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뭐 4월 총선에 야권이 그렇게 막 참패할 것이다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교육 문제를 민생으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시켜서 표현하는 게 재밌군요. 다음 양 차장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총선을 3번, 그리고 대선도 아마 3번 치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방선거도 3번인가? 뭐 아무튼 그런데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여야 간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경우가 있었나 싶은 게, 한쪽은 상황 관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다른 한쪽은 상황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은 아무리 뭐 국정화 문제 때문에 여론의 역풍을 맞고 혹은 뭐 내부에서 좀 공천 문제 가지고 들끓고 이렇더라도 여기는 일사불란하게 청와대를 중심으로 상황 관리가 가능한,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총선에 임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의 야당은 이전에도 뭐 물론 야당이 뭐 분열된 상태에서 총선에 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이 분열이 돼 있고, 이게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지금 이제 겨우 3자 테이블이 만들어졌는데 그 테이블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마느냐, 그리고 나중에 이게 결국 총선에서 하나의 큰 흐름, 야권 연대, 실질적인 야권 연대로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네. 그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러니까 상황 관리가 양쪽에 너무나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채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여권이 뭐 굳이 뭐 점쟁이가 되라고 하면 저는 여권의 압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전히.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지껏 90분간 4분 패널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정당이나 내부 견해 차이와 갈등은 항용 있게 마련입니다. 교과서는 단지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정치 권력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노와 당위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교훈, 우리는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